어떤 죄는 법정에서 심판받고 어떤 죄는 감옥에서 속죄합니다. 하지만 어떤 죄는 자식의 손에 의해 심판받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하실의 노인. 2024년 봄, 서울 외곽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주택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철거 인부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건물을 허물어 갔습니다. 그런데 한 인부가 지하실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긴 철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악취가 솟구쳤습니다. 썩은 음식 냄새와 오물 냄새, 그리고 오랜 세월 갇혀있던 공기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형체를 한 무언가였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했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허리까지 내려올 만큼 자라 있었습니다. 손톱과 발톱은 구부러져 있었고, 눈은 햇빛에 적응하지 못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에는 낡은 이불과 빈 그릇들, 그리고 오물이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손톱으로 그어진 듯한 수많은 금들이 있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고 노인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감금 사건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 노인을 30년간 지하실에 가둔 것일까요? 병원에서 노인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김철수, 81세. 30년 전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그가 치매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그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담당 형사 박민호는 노인을 면담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30년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은 놀라울 만큼 명료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김동현이었습니다. 김동현은 10년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도 치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왜 아버지를 30년간 지하실에 가뒀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가정 불화나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끔찍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당시 51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중산층 가장이었습니다. 아들 김동현은 28세로 막 결혼한 신혼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순희는 25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동현은 야근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계약서를 마무리하느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순희는 시아버지 김철수와 단둘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술이 많이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며느리에게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이는 불편함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김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성폭행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같은 집에 사는 며느리를 짐승처럼 짓밟았습니다. 그 끔찍한 시간은 약 30분간 지속됐습니다. 순이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외딴 곳에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들 김동현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처음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계속 물었고 결국 그녀는 울면서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저항했지만 힘으로 억눌렸다고,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고. 김동현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의 몸이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김동현은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니, 때려서 깨웠습니다. 김철수는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동현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며느리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김철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애원했습니다. 당신은 1994년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성폭행한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사도 망할 것이고 가족의 명예도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김동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1994년의 한국 사회에서 성폭행 피해자는 보호받기보다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는 소문이 퍼질 수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동현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버지는 감옥에 갈 것이고 가족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순이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회사는 망할 것이고 자신의 미래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없었고 그냥 내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의 심판 대신 자신이 직접 아버지를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3일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그는 아버지를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지하실은 원래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약 10평 정도의 공간이었고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동현은 그 창문을 벽돌로 막았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평생 이곳에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평생 당신의 죄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김철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보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아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하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김철수의 30년 감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둠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문을 두들기며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 세 끼 밥과 물은 꼬박꼬박 작은 배식구를 통해 넣어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그릇을 밀어넣고 빈 그릇을 회수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버지가 치매로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수색도 했습니다. 김동현은 눈물까지 흘리며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실종자 전단을 만들어 동네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버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김철수를 잊어갔습니다. 치매 노인이 실종된 것쯤으로 여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김동현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기특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됐는데도 회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김철수는 저항을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는 매일 자신이 저지른 죄를 되새겼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시간이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김동현은 매일 세 끼 식사를 지하실에 넣어줬습니다. 아침에는 죽과 김치, 점심에는 밥과 반찬,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옷과 이불도 갈아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새 옷을 넣어주고 더러워진 옷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넣어주고 오물을 치워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 순이는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하실 감금은 일종의 타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지도 않고 세상에 내보내지도 않는. 그녀는 지하실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동현과 순이 부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딸이 태어났고 3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실종됐다고만 알고 자랐습니다. 가끔 엄마가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슬퍼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에 할아버지가 갇혀 있다는 사실은 부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김동현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건설 회사를 물려받아 열심히 경영했습니다. 회사는 성장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그는 좋은 사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그는 지하실에 아침 식사를 넣어줬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를, 점심은 아내 순이가 넣어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지하실의 김철수는 늙어갔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얗게 새고 몸은 약해졌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피부는 창백해졌고 운동을 하지 못해 근육은 위축됐습니다. 치아는 빠졌고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그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그리고 자신이 받는 벌을. 그는 하루하루를 세었습니다. 벽에 손톱으로 금을 그었습니다. 1년이 365개의 금이 되었고
10년이 3,650개의 금이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벽은 온통 금으로 뒤덮였습니다. 가끔 그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경찰에 신고됐더라면 어땠을까? 감옥에 갔더라면 형기를 마치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성폭행죄로 아마 5년에서 10년 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20년이면 2번을 복역하고도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내린 형벌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법은 몇 년의 징역형을 내렸을 것이지만 아들은 평생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습니다. 2014년 김동현이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고 검사 결과 간암이었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동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겨우 48세였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아직 대학생이었습니다. 김동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아내 혼자서 30년간 해온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 아내에게 그런 짐을 떠넘길 수 있을까? 그는 아내 순이와 상의했습니다.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시아버지를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순간 자신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동현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아버지의 일도 마무리하기로. 하지만 그는 차마 아버지를 직접 죽일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밥을 먹여왔던 그였습니다. 증오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피를 나눈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동현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하실에 충분한 양의 식량과 물을 쌓아뒀습니다. 쌀 20kg, 라면 박스로 5상자, 생수 100병, 통조림 수십 개.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최소한의 식량을 넣어주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도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2014년 겨울, 김동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게 해서 미안하다고. 순이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당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고.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김동현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됐습니다. 성실한 사업가, 좋은 아버지, 훌륭한 남편. 지하실의 김철수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배 식구로 들어오는 음식의 양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과 식량을 배 식구로 넣어줬습니다.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한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천천히 죽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김철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들의 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차갑고 더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짐작했습니다. 아들이 죽었거나 아니면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굶어 죽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이 고통이 끝나는구나.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식량으로 근근히 버텼습니다. 몸은 더욱 쇠약해졌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벌이었을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2024년 순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녀는 55세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집이었고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철거업체에 넘겼습니다. 지하실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순이는 죽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가 남편과 한마지막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봄 철거 작업 중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는 그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81세의 노인이 되어서 병원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철수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성폭행했다는 것, 아들이 자신을 지하실에 가뒀다는 것, 30년간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형사 박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 사적 제재, 그리고 30년간의 감금. 법적으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고민했습니다. 김철수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해자로 볼 것인가. 그는 30년간 감금당한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며느리를 성폭행한 가해자였습니다. 그를 감금한 아들은 이미 죽었고 공범인 며느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 여론은 분열됐습니다. 일부는 김철수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30년 감금은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김철수를 옹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성폭행한 괴물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지하실의 노인, 30년 감금, 며느리 성폭행.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학자, 심리학자, 인권운동가, 여성단체. 모두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김철수의 성폭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김철수는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30년간의 감금 생활로 그의 몸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햇빛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형사 박민호가 김철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김철수가 아들을 원망하는지 아니면 이해하는지.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내린 판결은 정당했습니다. 법이 나를 심판했다면 몇 년 복역하고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나에게 평생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어둠 속에서 나는 매일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그녀의 눈물이 매일 내 귀에 들렸습니다. 지하실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지옥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박민호 형사는 물었습니다. 그럼 후회하십니까?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매 순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알았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선택한 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30년간 감금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매일 나에게 밥을 주면서 그는 나를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뒀습니다. 그것이 더 큰 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죄를 지었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에게 사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4년 여름 김철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요양원 침대에서 81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 죽었습니다. 30년간 혼자 살았던 것처럼. 장례식은 작았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형사 박민호가 왔고 요양원 원장이 왔습니다. 김철수의 손자와 손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여기 한 죄인이 잠들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의 합당한 벌을 받았다. 이것이 김철수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지하실에 갇혀 살다 간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동정적입니다. 30년 감금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받을 만한 벌이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정의일까요? 법의 심판일까요? 아니면 아들의 사적 제재일까요? 이 이야기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죄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죄는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벌은 감옥보다 더 가혹하다는 것을. 김철수는 30년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햇빛도 자유도 없이. 하지만 그 어둠이 그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옳은 길과 그른 길 사이에서. 김철수는 그날 밤 그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30년을 잃었습니다. 아니, 인생 전체를 잃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하실의 노인. 잊혀지지 않을 이야기입니다.